경찰이 강제부검을 시도해 유족 측과 대치했습니다. 모레 영장 기한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대에 대륙간 미사일 기지 4곳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독 공개합니다. 박 대통령의 내일 국회 연설을 앞두고 민주당은 비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영수 전 미르 이사장과 김필승 K스포츠 이사를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회고록 개선 안보정책회의 중재 역할을 자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알 왈리드 왕자의 외아들은 TV조선과 만나 $100 고유가 시대는 다신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쇼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단독 기사로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입니다. 북한이 자강도와 평안도 일대 미사일 기지 4곳에 이 KN-08을 배치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KN-08 기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입니다. 안효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4월에 열린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입니다. 북한은 이 열병식에서 사거리 12,000km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KN-08을 미사일 기지 4곳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처음 확인했습니다. 자강도 전천군 운포리와 압록강과 맞닿은 자강도 화평군, 평안북도 삭주군, 그리고 평안남도 은산군 일대입니다. 은산군을 제외한 3곳은 중국과 가까워 한미가 쉽게 선제 타격할 수 없는 이른바 북방 완충 지역입니다. 북한은 전략 로켓군 사령부 예하에 KN-08을 운용할 수 있는 여단도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악 지형이어서 쉽게 노출되지 않고 북중 접경 지역이라 미국이 선제 타격이나 공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매체 제인스가 또 다른 미사일 기지로 지목한 자강도 용림은 중국에서 들여온 트럭을 이동식 발사대로 개조하는 장소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KN-08을 단 한 차례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 배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 등은 그간 KN-08이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비공개 접촉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측은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화로 대북 제재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접촉이 앞으로 북미 간 공식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의 북미 비공식 접촉을 마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국장은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와 북한 간의 후속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일부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접촉에 참여한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보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입니다. 북한은 핵 동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지만 그 전에 북미 평화협정을 추진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선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차기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간접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강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그러한 태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보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민간 차원의 대화라며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나선 접촉을 민간 차원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 최근 커질 대로 커진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언급이 나올지가 관심인데
이런 가운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취임 후 4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합니다.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 결집을 강조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향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돼 걱정이 큽니다. 야당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직접 언급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여당 내부 기류는 다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우수석 사퇴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드러나면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퇴 건의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론과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대통령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었고 검찰 수사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우수석을 교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 거래 등의 활동을 했는데 2명의 최측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각종 거래와 회사 일을 담당한 변호사, 집사이자 비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여성, 이렇게 2명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머물던 독일의 가정집. 이웃들은 최 씨 모녀의 사진을 얼른 알아보지 못하지만 비서라는 여성 박 씨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One of the ladies, Mrs. Park, can get hold of somebody maybe. 박 씨는 최 씨 모녀의 집에 머물며 갓난아기를 돌봤습니다. 또 최 씨가 독일에 오면 항상 그림자처럼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박 씨는 최 씨가 현지에 세운 유령 회사 더 블루케이에서 한때 업무 대리권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측근은 독일 교포 2세인 박모 변호사. 취재진이 찾아가자 최순실 씨와는 상관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분의 솔직히 상관없어요. 하지만 최 씨의 법적 거래 전반을 다듬어준 인물입니다. 최 씨의 부동산 거래를 공증하는가 하면 비덱, 더 블루케이 등의 법인들의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최 씨는 최근 독일 더 블루케이의 대표이사에서 고영태 씨를 해임시키고 박 변호사를 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비서 박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씨가 최 씨의 독일 생활을 돕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 변호사는 최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독일의 유령 회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가 배후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의 전 이사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핵심 관계자도 불렀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이 모금한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 김영수 연세대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으로 들어옵니다.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학생들한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재단 출범 때부터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았는데 문학의 황태자로 알려진 차은택 씨가 다니는 대학원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 씨와의 인연으로 이사장에 앉았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차 씨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재단이사 김필승 씨와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를 상대로 K스포츠재단의 정확한 모금액과 함께 최순실 씨가 재단 자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또 문체부 과장에겐 두 재단 설립 인가가 하루 만에 신속히 난 과정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엔 속도를 내면서도 아직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내기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수시로 바뀌고 또 무책임한 책임 회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영환 사무총장은 이번 회고록 문제는 종북 논란이나 색깔론과는 다른 진실의 문제라며 검증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를 두둔해온 더민주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SNS에 논란이 격화될 때는 당당함과 진실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그간 답변을 피하던 문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자신도 참여정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며 얼마든지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망국적 종북 논란을 기필코 뿌리 뽑겠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 대해선 여전히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껴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회의에 참석만 했을 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5년 전 쓴 자서전에선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직접 중재하고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소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UN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참석하는 것으로. 문 전 대표도 오늘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를 마치 내가 주재해 결론 내린 것처럼 기술하는 중대한 기억 착오를 범했다고 송민순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2011년 6월 발간한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저서에서 안보 문제는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차가 커 중재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며 비서실장이 되고 나선 매주 안보정책 조정회의 멤버로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썼습니다. 또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토론 끝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다며 청와대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문 전 대표 측의 지금 해명과 많이 다릅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책에서 정상회담 일정이 8월 28일로 도출됐다고 썼습니다. 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당초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10월 3일이 아니라 8월 28일이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 오전 경찰이 지난해 민중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유족 측과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치 중입니까? 네, 서울대병원에는 백남기 투쟁본부 측 200여 명이 지금도 남아서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투쟁본부 측은 영장 시한인 모레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경찰 800여 명이 서울대병원에 투입됐습니다.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백남기 투쟁본부 300여 명과 박주민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입구를 막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유족 측 대리인의 협의가 이어졌고 오후 1시 20분 경찰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뜻을 존중해서 오늘은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철수하도록.
유족 측은 그러나 영장 만료일이 모레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영장 집행을 못하면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빠른 집행을 주장했고, 야당은 강제 부검은 용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그런데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경찰, 또 절대 안 된다는 유족 측 간의 일촉즉발 대립 벌써 29일째입니다. 왜 부검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부검을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안 하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걸까요? 윤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망 진단서에 병사로 기록된 만큼 사인이 지병인지 아닌지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대포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원인이라는 유족 주장도 부검을 통하면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빨간 우위에 의한 충격이 원인일 수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경찰이 사인을 조작한다는데 누가 감히 사인을 조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유족 측에 대해서 부검을 좀 할 수 있도록.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물대포 살수로 100씨가 쓰러진 게 명확한데 무슨 부검이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대포로 인한 두개골골절과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게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부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 측이 쓰러질 당시의 기록과 영장의 구체적 내용을 숨기고 있다며 부검을 강행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뭔가 집행 절차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다게 알게 되면 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경찰.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영장 발부라는 유족. 양측의 대립은 오늘로 29일째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설악산에 이어 남부지방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특히 전남 백압산은 선홍빛의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데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영색색 단풍옷을 갈아입은 전남 백암산. 소려한 장관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인파들로 북적입니다. 동기들하고 오늘 단풍 구경하면서 우리 고찰도 구경하면서 그렇게 힐링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절경을 놓칠세라 너도나도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만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초록과 좀 덜 되는 저런 은행나무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특히 선홍빛깔의 아기 단풍이 큰 인기입니다. 색깔도 너무 좋고 또 빨간 단풍보다는 약간 이렇게 수채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생김새가 고사리 손과 같아 붙여진 이름 아기 단풍. 백암산 단풍은 남부지방의 따뜻한 기후와 지리적 여건 탓에 보통 단풍잎과는 달리 잎의 크기가 작습니다. 올해는 단풍이 더욱 곱게 물들어 백암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한 해 30% 정도가 지금 증가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가을철 성수기를 맞이해서 지금 탐방객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오는 26일부터 백암산에서는 문화제까지 개최돼 단풍과 어우러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유창나무 돌산호의 대규모 군락지가 독도 서도 앞바다 수중 25m에서 발견됐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유창나무 돌산호는 청정 해역에서만 사는 멸종 위기종 2급의 희귀산호로 이번에 발견된 독도 군락지는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네, 트럼프를 둘러싼 성추문 또 나왔습니다. 벌써 11명째인데 이번엔 꽤 유명한 성인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선거가 끝나면 성추문 폭로 여성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정말 모두 음모인지 지선호 기자입니다. 미국의 유명 성인 영화 배우 제시카 드레이크가 트럼프의 성추문 폭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시카는 트럼프가 2006년 한 자선 골프 대회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onald then asked me, "What do you want? How much?"
After that, I received another call from either Donald or a male calling on his behalf, offering me $10,000. 제시카는 또 트럼프가 스위트룸으로 불러 함부로 껴안고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The events never happened. Never. All of these liars after the election is over. 반면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받는 힐러리 클린턴은 벌써부터 화합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Who are thinking about voting for Donald Trump. That I understand that they need a president who cares about them, will listen to them, and I want to be their president too. 주요 언론들은 클린턴 당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3%, 허핑턴 포스트는 96%, 프린스턴 대학은 99%로 당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클린턴이 확보 가능한 선거인단은 로이터 입소스가 326명, 워싱턴 포스트가 304명으로 내다봐 과반인 270명을 여유 있게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모술 탈환 작전이 또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정말 걱정했던 화학무기 사용, 지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연신 기침을 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모술 남부의 유황 처리 공장에 지난 20일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해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الأعداد لن تحدد يعني أقدر أقول لك من 700 إلى 1000 يعني ما يقارب الأعداد اللي أتتنا إلى هذا المستوصف منذ ليلة صباح البارحة ولحد هذه اللحظة. 이라크군이 모술로부터 4에서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하자 IS가 극단적인 저지 작전에 나선 겁니다. 유독가스는 모술 남쪽 카에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곳에 근거지를 둔 미군 부대도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공급을 받는 환자들로 가득한 병원. 기침과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해 3월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유엔의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تقريبا الساعة 9 إلا ربع سمعنا صوت طيران حربي طيران مروحي ما سمعنا صوت انفجار بعد مباشرة باشر تجينا حالات استقبلنا تقريبا 70 حالة. 알레포에서는 러시아군이 인도주의 휴전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재개됐습니다. 6년째 이어진 내전에 화학무기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영국 런던의 다리 아래에 버스 한 대가 끼어 있습니다. 런던의 명물 2층 버스입니다. 이 사고로 2층 승객 가운데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26명이 다쳤습니다. There was about 2 fire engines, a couple of ambulances, and a lot of people sort of on the pavement here, and obviously the roof was off the top of the bus. 조사 결과 한 파티 회사에서 개인 이벤트를 위해 이 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미 판다 야야가 새끼 한 마리를 소중하게 보살핍니다. 야야는 새 쌍둥이를 낳았지만 정상 몸무게의 3분의 1 수준이던 둘째와 셋째는 태어난 직후 사망했습니다. 另外一方面，它是一胎3崽，我们大熊猫亚亚精力有限，它集中精力育幼老大，放弃了老二和老三。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새끼 판다는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다.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두고 할리먼 관계자가 마침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Man kan ju säga att det är oartigt och arrogant. Han verkar väldigt sturig och motvillig. Vi var ju beredda på det mesta. 또 할리먼이 아직도 딜런의 시상식 참석 여부를 모른다며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아파트를 둘로 나눠 한 채는 임대를 주는 1+1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은퇴자에겐 안정적인 수익을, 무주택 서민에겐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윤창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두동의 한 아파트. 1502가, 1502나, 같은 1502호에 현관문이 2개입니다.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84제곱미터와 30제곱미터, 두 채로 쪼개 30제곱미터를 임대하는 부분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형의 일반 아파트보다 5천만 원 정도 비싸지만 값어치를 톡톡히 합니다. 집값은 1억 원이 올랐고 매달 85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도 쏠쏠합니다. 해놓고 살으면 딱 맞겠다 생각하고서 이거 샀지요. 월세 받으니까 또 득이 되잖아요. 세입자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은 물론 원룸과 달리 아파트 공용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쪽 아파트 여기 분리형 왔을 때는 주차도 해결되고 아파트 보안시설도 잘 돼 있고. 부분임대 아파트가 초저금리 시대 투자처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아파트도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살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노후 설계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부분임대 아파트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에는 정부도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의원에 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등 의사단체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한의사 김경태 씨는 초음파 검사기를 사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팔면 거래를 끊겠다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한의원보다 병의원의 판매량이 많은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은 의사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업체는 2009년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기기 10대를 팔았는데 의사단체의 압력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의원에는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한의사에겐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법원은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들은 한의원의 혈액검사까지도 방해합니다. 혈액검사 기간에 한의원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의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반영구, 화장용 염료, 신발 탈취제 등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11개 제품이 또 퇴출됐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온 탓인데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의 17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썹, 눈꺼풀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 화장. 여성들에겐 익숙한 시술입니다. 매일 그리고 씻어야 되니까 좀 귀찮아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시중에 유통되는 문신염료에서 기준치가 넘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6개 제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118배 포함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시 호흡 곤란이나 기관지염 유발, 발진, 천식, 두통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에서 흔히 쓰는 화학 제품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신발 탈취제에는 유독물질인 IPBC가 기준치의 178배나 검출됐습니다. 자동차에 윤기를 내는 광택제에서도 기준치의 4.5배 발암물질이 포함됐습니다. 녹을 방지하는 방청제와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얼마 전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가 끝난 뒤 쓰레기장으로 변한 한강공원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제 열린 부산 불꽃축제의 뒷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변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졌고 백사장은 쓰레기로 뒤덮였는데 매해 지적되지만 매해 같은 모습입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은 쓰레기장이 됐고 해안도로는 물론 하단 구석까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불꽃축제가 끝난 부산 광안리의 모습입니다. 악취도 나고 뭐 좀 안 좋지 야만케사도 좀 한 군데 저쪽 갔다 해놔면 됐긴데 엉망이다 아닙니까? 도로 한복판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술을 취해가지고 뭐 소변을 아무 때나 본다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저기 밑에 그 구석진대를 갖다 부어버리고 이러니까 냄새가. 100만 명이 몰린 광안리에서만 쓰레기 20톤이 쏟아졌습니다. 여름 피서철보다 2배나 많습니다. 밤사이 치운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를 이루며 도로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하룻밤 불꽃축제 쓰레기 처리 비용만 1,000만 원. 관람객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미리 나눠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배부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쓰레기 봉투 받아가지고. 지난 8년 동안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3.1운동 소식을 외국에 처음 타전한 사람은 AP통신의 엘버트 테일러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씨의 가옥이 70여 년간 방치되다가 복원된다고 합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독립선언서를 처음 외신으로 보도한 미국 AP통신 특파원 엘버트 테일러. 1919년 3.1 독립운동을 외국에 처음으로 알린 그 AP통신 기자 엘버트 테일러가 1923년에 지어서 한눈에 봐도 오래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이 집이 바로 테일러 가옥입니다. 테일러가 이 집에 붙인 이름은 딜쿠샤. 1923년 지어져 70여 년간 방치되어 온 이곳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쪽방촌이 됐습니다. 3.1운동은 물론 제암리 사건 등도 전 세계에 타전한 특파원이 살았던 가옥인 만큼 서울시는 원형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건축적으로도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이제 개관하고자. 현재 직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데 테일러의 손녀로부터 유품 3,000여 점도 받아올 계획입니다. 1942년 일제의 협박으로 추방될 때까지 딜쿠샤에 살았고 죽어서도 양화진에 묻힌 테일러. 만세를 외치는 조생지는 일본 제국의 이름으로 모두 체포하겠다.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대박을 맞이한 나라의 독립에 뒤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줬던 테일러의 가옥은 2019년 3월 1일 완전 복원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네, 올가을 인기 걸그룹들이 속속 컴백하는 데다 원조 여성 디바들까지 귀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요계의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무섭게 등장한 걸그룹 트와이스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기 돌풍을 일으켜 2010년 이후 15만 장 판매고를 돌파한 첫 걸그룹이기도 합니다. 아이오아이는 지난 17일 컴백해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11명의 소녀들은 또다시 귀여움을 내세웁니다. 한편 이들의 선배 여가수들은 관록으로 승부를 겁니다. 먼저 가수 엄정화가 귀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후배들의 롤모델로 우뚝 섰습니다.
섹시스타 이효리도 엄정화 앨범에 피처링을 하며 화제가 됐는데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배들이 여전히 뒷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전면에서 활동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K-팝이라든가 대중문화계가 점점 풍요로워지는. 선후배 여성 가수들이 대거 컴백하면서 올 가을 가요계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다음 달 감산에 나설 전망이어서 고유가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한 중인 사우디의 칼레드 빈 알 왈리드 왕자는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유가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최현묵 기자가 칼레드 왕자를 만났습니다. 왕자님, 향후 국제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Well, in the long term, obviously, it is going to sustain. It is going to definitely go back to levels a little higher than what they were in a few months ago. However, I really do not expect anything to be above 100 anymore. I think those days are behind us. 국제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However, hopefully we'll see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world depend less on fossil fuels and more on renewable energies for the sake of our future, for the sake of the future of our generations to come. And with the transformation of Saudi Arabia's economy from an heavily dependency on oil-based economy to hopefully a more investment-based economy, which is what we see Vision 2030 going to implement. 사우디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speculations about a 5% float.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a company that's $2 trillion plus market cap. So you cannot expect a large listing anywhere. 사우디 제다를 육성하려는 제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 그리고 한국 기업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get any specific answers to that, but it's in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s an absolutely huge project. As you know, it will be the tallest tower in the world. It will have, so to speak, a new city being formed in a very large amount of land, kingdom cities.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Saudi economy in terms of infrastructure and different industries, obviously, but specifically in the infrastructure, which is specific to what Jeddah project is right now. So they can definitely contribute in the infrastructure, in the buildings, in the landscaping and whatnot, in the design of certain parts of Kingdom City, as many of it has already been developed, but obviously they can definitely contribute to it. 감사합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70번째를 맞는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의 로코베 칸다가 우승했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케냐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도로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였지만 대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대망의 우승 트로피는 케냐의 로코베 칸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칸다는 30km 지점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앞서는 등 시종일관 적극적인 레이스로 2시간 7분 21초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작년 우승 트로피를 에티오피아 선수에게 내줬던 케냐는 이번 대회 1위부터 8위까지를 독식하는 등 마라톤 강국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It was good. It's perfect. Everything was well, but it was typical one comeback because of the wind. 국내 남자 선수 중에는 경찰대학의 신현수가 가장 빨랐지만 세계 정상권과의 거리를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엘리트 선수는 물론 일반 참가자들도 속속 결승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아문화 춘천댐 이쪽은 항상 제가 올해로 13번째 참가를 하는데 환상적이죠. 케냐의 독주로 마감된 70번째 춘천 마라톤. 일반인 참가자까지 모두 23,450명이 가을의 전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올해 춘천 마라톤에는 한국 마라톤의 전설인 이봉주 육상연맹 이사가 직접 레이스에 참가해 10km 코스를 달렸습니다. 2만 4천 명 참가 선수들과 1,600명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가을의 전설을 완성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마라토너 봉다리,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 등 수많은 입상 경력을 지닌 이봉주 이사가 춘천 마라톤 10km 코스에 참가했습니다. 한국 마라톤의 부활을 위해 19년 만에 춘천 마라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마라톤이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대회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춘천 마라톤은 오색 단풍이 물든 의암호의 가을 경치가 백미. 가을철에 단풍철에 뛰잖아요. 그래서 단풍도 같이 만끽을 하면서 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풀코스 도전만으로도 힘겹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차전에 힘내고 빨리 아픔 잊어버리고 식구끼리 잘 뭉쳐서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가족들도 아프지 말고. 춘천 마라톤의 풀코스 주요 길목마다 자원봉사자 1,600명이 자리 잡고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막 발도 이렇게 젖고 이랬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것들 저희 사용하시는 모습 보고 되게 보람차고 되게 뿌듯했어요. 저마다 사용과 목표, 역할은 달랐지만 마라톤을 향한 열정은 하나였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오늘 곳곳에 약한 비가 지났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오후가 되면서 부쩍 더 쌀쌀해졌는데요. 내일 아침엔 중부 내륙의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9도, 대관령은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남부지방은 10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이보다 크게 올라 20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매우 크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엔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새벽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전남과 제주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다시 조금 올랐다가 다음 주말부터 더 추워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지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월 9급 공무원 시험에 18세, 19세 지원자는 1,900여 명. 지난해보다 40% 급증했습니다. 대입학원 대신 공무원 대비학원을 찾는 고등학생도 늘면서 공무원 준비하는 고등학생, 공딩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전체 실업자 3명 중 1명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상황이니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10대 학생까지 공시적으로 몰리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10대에는 지구보다 더 큰 꿈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쇼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